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만 켜면 이 코인으로 100배 수익, 이 주식 하나로 인생 역전했다. 온통 이런 이야기뿐이죠. 네, 맞아요. 이런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서 오히려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하고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단기간의 그 짜릿함 말고요. 정말 마음 편하게 꾸준하게 부를 쌓아가는 진짜 지혜가 궁금해지셨다면 오늘 저희 분석에 꼭 주목해 두십시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데이비드 제이 월드론의 책 보통주로 불을 쌓는 법입니다. 네, 바로 이 책이죠. 월스트리트의 그 요란한 소음들을 싹 걷어내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묵직한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 책에 담긴 핵심 원칙과 전략을 제대로 뽑아내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특히 오늘처럼 투자 이야기를 할 때는 더더욱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바로 이 책 한 권에 기반한 정보 분석과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저희의 대화가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 또는 투자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 즉 여러분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저자가 말하는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책임감 있는 투자자의 자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부터 시작해보죠. 책의 핵심 철학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바로 천천히 부자 되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답답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빨리를 외칠 때 천천히를 말하는 건 뭐랄까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근데 저자는 바로 그 빨리 부자 되기라는 욕망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함정이다. 네, 단기 시장을 예측하거나 지금 가장 뜨거운 유행을 좇는 투기는 결국 카지노의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저자가 이걸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직접 경험했다는 건가요? 직접 자기 돈으로 증명해냈어요.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이 네 번의 거대한 시장 붕괴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자기 원칙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야,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네요. 그럼 실제로 성과는 어땠나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숫자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무게를 더하죠. 저자의 실제 포트폴리오가 200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1년간 S&P 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요? 네, 시장이 연평균 15.6% 오를 때 저자의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22.8%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와, 이게 단순히 한두 해 반짝 자란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시장을 이겨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시장을 이겼다라 정말 대단하네요. 그 비결의 핵심이 결국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을 텐데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책에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봤더니 3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했던 주식들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뒤처졌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하지만 5년 이상 길게 보유한 주식들은 그야말로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초과 수익률이 무려 S&P 500 대비 평균 227.52%포인트나 높았어요. 네, 227%포인트요?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차이죠. 와,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훌륭한 기업을 골랐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얼마든지 시장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5년, 10년이라는 시간의 파도를 탈 때 비로소 복리의 마법이 폭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소음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사실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가도 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전문가 예측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거든요.
이걸 무시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자는 그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예측가들을 금융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해요. 금융 엔터테이너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들의 진짜 역할은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거래를 유발해서 수수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 분기별 실적 발표나 올해 유망주 같은 예측에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게임에 놀아나는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 워런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죠. 오히려 잘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책에서도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해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널리 분산 투자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자신의 약점을 깨닫지 못하는 지식 많은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나은 장기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이 말의 핵심은 어설픈 지식으로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고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뭔가요? 바로 아무에게도 성과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입니다. 아, 자유.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별 연도별로 고객들에게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압박이 심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감정과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표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소음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나면 이제 비로소 진짜 집중해야 할 게 보일 텐데요.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라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주식 시세창의 후자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자가 말하는 가치란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PER, PBR 같은 지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 기업이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본질적인 유용성과 중요성, 이걸 이해하는 거죠. 본질적인 유용성. 네, 즉 이 회사가 망하면 세상이 얼마나 불편해질까?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피터 린치의 유명한 조언도 떠오르네요. 크레용으로 그릴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 개념을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아주 실용적인 훈련법으로 제시해요. 엘리베이터 피치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단 30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책에 나온 기업들을 보면 디즈니는 콘텐츠의 제왕, 네. 사멤은 혁신을 파는 기업, 그리고 철도 회사인 유니온 퍼시픽은 미국 서부 경제의 대동맥, 이런 식입니다. 아, 그렇게 한 문장으로 핵심을 꿰뚫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 요즘 다들 아는 기업 스타벅스라면 단순한 커피가 아닌 공간과 경험을 파는 회사,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렇게 기업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기 실적 같은 단기적인 소음에서 벗어나서 그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업의 동업자가 된다는 관점,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기업의 동업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너무 비싼 가격에 동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인 복리의 힘을 제대로 누리려면 원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책에서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이 복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안전마진.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어찌 보면 가치 투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죠.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기업의 진짜 값어치, 내재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판단했다면 주가가 한 6,000원이나 7,000원 수준으로 충분히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겁니다. 아, 그 차액만큼이? 네, 그 차익인 3,4천원이 바로 안전 쿠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라는 안전마진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에서는 지금이 싼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걸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모든 투자자가 하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자도 주가의 바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마진을 판단하는 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측정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측정의 영역이요? 네, 책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주 수익률을 국채 금리와 비교하는 겁니다. 주주 수익률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려서요. 그럼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국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아, 기준점이 국채군요. 네. 쉽게 말해 세 가지를 보는 건데요. 첫째, 회사가 자기 몸값 대비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이익 수익률. 둘째, 그중에서 빚 갚고 투자할 거 다 하고 실제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현금을 주주에게 얼마나 직접 나눠주는지, 배당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아하.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지금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보다 얼마나 더 매력적인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막연히 싸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국채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두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측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방 리스크를 직접 평가하는 거예요. 하방 리스크요? 예를 들어 강력한 브랜드나 기술력처럼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가졌는지, 갑자기 위기가 닥쳐도 버틸 만큼 빚은 적고 현금은 많은지, 그리고 원래 주가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하방 리스크는 낮추고.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복리의 마법을 지펴낼 튼튼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바로 키스, 즉 투자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라는 원칙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Keep investing super simple. 복잡한 계산보다는 상식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저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복잡한 재무 모델이나 경제 예측에 매달리는 것에 함정을 지적해요. 그런 것들은 수많은 가정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변수 하나만 틀어져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는 지금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사업 모델이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매력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로켓 과학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죠. 비용 통제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강조하더군요. 여러분이 누구의 별장을 지어주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금융 자문가의 것인가? 이 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와, 그 질문은 정말 뼈아프네요. 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저비용 온라인 브로커를 쓰고 잦은 매매를 피해서 세금과 수수료를 아끼는 것. 네. 이게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수십 년간 복리로 불어날 경우 최종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아, 우리가 무심코 지불하는 그 작은 비용들이 결국 내 자산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부를 쌓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 천천히 부자 되기라는 첫 번째 원칙을 이 단순하게 투자하기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복잡하게 뭔가를 예측하고 자주 거래하려고 하니까 자꾸 단기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만 축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모든 원칙이 하나의 철학으로 귀결되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빼고 과도한 비용을 빼고 위험한 예측을 빼고 나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 인내, 그리고 규율이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비드 제이 월드론의 보통주로 부를 쌓는 법을 통해 투자의 본질이 속도가 아닌 방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소음 속에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훌륭한 기업의 동업자가 되어 시간의 힘을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자 되는 길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리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은 나는 지금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도박을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자가 말하는 진짜 투자는 분기 실적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살아남아 세상을 이끌어갈 기업의 미래에 동행하는 것이니까요.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무엇을 사는가만큼이나 어떤 마음으로 보유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가짐. 네, 시장의 단기적인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인내심과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규율,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음 분기나 다음 해가 아니라 아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단 하나의 기업에 평생 동업하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